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토크쇼 직설 임종윤입니다. 오늘 직설은 앞서 보셨던 이 SBS STF 프로그램 때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고요. 평소보다 끝나는 건 같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조금 전에 확정치 3분기 실적 나왔고요. 오늘 저희가 이 삼성전자 실적 중심으로 최근 우리 기업들의 실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하다 보면 수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는 그 통계청 발표가 있었는데 그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도 오늘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우 기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윤 기자 전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2조, 영업이익 7조 7,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8%, 영업이익은 55.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0.47%, 영업이익은 17.9%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실적 하락 국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등을 이끄는 IM 부문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IM 부문의 3분기 매출은 29조 2,500억 원, 영업이익은 2조 9,2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업이익이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매출 9조 2,600억 원, 영업이익 1조 1,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향상 등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늘어난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등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반도체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17조 5,900억 원, 영업이익은 3조 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자, 좀 더 뜯어볼까요? 자, 최고위원님 요약해 주시죠. 이제 실적 회복이 가셔야되느냐에 대한 그 분수령이 3분기였고요. 그렇죠. 3분기 잘 아시면 한일 간의 분쟁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물량 자체도 0.7% 이상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닥을 다지는 반등의 그런 분기를 시작하는 듯한 부분이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의 전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부분들인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투자가 쫓아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설 투자가 3분기에 29조 정도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해지면 내년도가 좀 좋아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버의 확장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이 또 이 새로운 CPU가 나옵니다. 인텔하고 AMD에서. 그래서 이 신규 PC에 대한 교체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뭐 고객사들이 이제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매를 늘릴 것으로 신규 수주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 4분기. 4분기가 원래 비수기예요, 부품은요. 그렇다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실적 반등에 이 저점은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만 좀 저희가 아무래도 사실은 뭐 저희가 삼성전자 얘기를 실적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얘기를 메인으로 주로 할 수밖에 없어서요. 우리 수출이라든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더라도요. 반도체 실적만 좀 따로 제가 발라서 보니까요. 매출은 늘었는데요. 이익이 3조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분기보다도 줄었죠. 영업이익률은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작년 3분기 가장 잘 나갈 때 영업이익률이 53%였던 거니까 그때 비하면 영업이익률이 반 토막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결국은 이제 뭐 다른 IM이라든가 다른 그 가전일 쪽의 부분이 좋아졌다라는 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매출은 늘었던 거, 그러니까 그 양은 늘은 거에 비하면은 단가가 굉장히 지금 떨어졌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 이야기하면 항상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올해가 반도체 사이클 특히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부분에서 반도체의 사이클 저점 국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새로운 제품, 아까 새로운 컴퓨터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 넣으면 또 다시 아마 이 반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D램이랑 낸드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메모리의 반도체 사이클에 계속 이렇게 휘말리는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삼성전자의 지금
10년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낸드랑 D램 쪽이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 높았어요. 이거를 예. 분산시키자는 거죠. 한 10년 정도 계획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하셔서요. 조 박사한테 요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인텔이랑 대만의 TSMC는 사실은 삼성이랑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주력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 주력인 회사들인데 얘네들은 올 3분기 실적들이 다 좋습니다. 인텔도 영업이익률이 33%, TSMC도 37% 가까이 올라갔는데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물론 뭐 같은 시스템 쪽은 아니지만 20% 정도밖에 안 되고 결국 뭔가 삼성이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산화, 다양화시켜야 되는 뭔가 목표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D램의 비율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삼성전자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D램 반도체 지금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을 줄이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장기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제가 좀 다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는데 그렇죠. 적어도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 감소라고 하는 것의 주 원인이 세계 수출 시장의 이 위축에 의해서 지금 수출이 감소하는 거지 우리 그렇죠. 주력 산업들, 주력 기업들,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그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에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어제 LG전자 실적 나왔는데요. 네. 3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고요. 특히 가전은 뭐 5조 원이나 매출이 나와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딱 들더군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LG나 우리의 대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이거는 예, 아직 괜찮다. 예. 이렇게 봐도 예.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인텔 같은 경우 지금 33% 나와서 뭐 괜찮은 숫자가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인텔이 45%, 50%까지 하던 회사입니다. 원래 영업이익률이요? 예. 아. 그러다가 이제 메모리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삼성전자한테 이제 1위를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사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더라도 굉장히 이 뭐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기대하는 건 11월 1일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50주년, 창립 50주년을 맞는데 네. 그 전에 10년 전에 이제 비전 2020에서 10년간을 조망하는 그 계획을 나왔는데 예. 요번에 11월 1일 날 그러면 이제 50주년을 성인 50살이 된 상황에서 어떠한 비전을 낼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규칙가 주목되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또 업황도 지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11월 1일 날 어떤 메시지가 삼성전자에 비해서 나오는지 규칙가 주목됩니다. 예, 우리가 삼성전자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 사실이죠. 그다음에 우리 경제가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수출에서 비중이 너무 높다 역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높다고 해서 그 비중이 제일 높은 주력이 약해지거나 경쟁이 떨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더 걱정스러운 건데 오늘 세 분 말씀 들으면서 일단 다행히 그 부분은 일단은 크게 그래도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그렇습니까? 제가 이리 볼 때는 우리가 이 삼성전자의 소위 반도체의 한국 경제가 너무 의존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우리 기업과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 봐야 되냐? 어떻게 삼성전자는 3대에 걸쳐서 네. 저 경쟁력을 유지하느냐? 우리 정부도 감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중소기업인들 만나면 중소기업인들 경우는 지금 현재 가업 승계, 기업 승계로 이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3대를 간다는 게 예. 너무 부럽다. 정말 배우고 싶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보면 야, 이 기업이라고 하는 이 험난하고 어려운 거를 내 자식이 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삼성은 3대에 걸쳐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성에 대해서 무엇을 좀 우리가 좀 배우고 특히 2세 내지는 예, 3세들이 맞는 뭘 배울 말씀입니다. 건가를 예. 좀 정부나 정치인들이 나서서 조금 우리가 이 칭찬하고 그런 예.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올 연말 정도에는. 그러면 배울 예. 것도 참 많고 예.
삼성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참 많고 삼성은 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은 지난번에 8일 날 나왔던 잠정치하고 별 차이가 없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새삼스러운 내용들은 아닌데 사실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얘기는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들을 좀 발표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잇따르고 있는데요. 증권계에서 미리 전망한 어떤 소위 말하는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기업들이 10개 중에 6개 정도고 10개 중에 4개 기업은 그 전망치에 부합하지 못하. 그만큼 이제 실적이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분기에 좀 좋아지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은 뚜껑을 열어보니 썩 좋지를 않다. 이제 원인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께서는 우리 기업들 중에 좀 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수출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역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기업들이고요. 지금 그 수출은 어쨌든 계속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 뚜렷하고요. 다만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실적치를 보면은 최근에 한 2~3개월 정도 살짝 올라가는 그런 그 분위기여서 조금 이제 바닥을 쳤냐 뭐 이렇게 이제 소수 의견들이 있는데 그러나 역시 전망치는 11월 달 보니까 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기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 있고요. 저는 아직 그 L자 형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금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L자라는 거는 계속 질질 끌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라는 건데 이건 뭔가 활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뭐 희망적인 그 숫자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올 초부터 상저하고 그래서 뭐 하반기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전망이 이제 빗나가면서 생각보다. 예, 그러면서 진짜로 L자로 가는 거 아니냐, 더 진짜 지하실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일단은 반등을 위한 어떤 저점을 지금 형성해주는 숫자라고 보입니다. 전망치를 넘는 이 뭐 기업도 한 40% 되고 뭐 있더라고요. 네, 예. 부합되는 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내외적인 리스크를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하느냐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외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향상이 돼요. 특히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거 이제 1차 합의문에 이제 사인을 한다고 그러고 일단 그랬죠. 예, 브렉시트도 이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년도에 수출 부분이라든가 대외적인 부분들이 좀 여건이 좋아질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국내가 좀 문제죠. 지금 사실 내수 부진이라도 또 인건비 상승 등의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주느냐.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지금 저점은 형성하고 가는 거 아니냐. 여기서 빠지면 이제 진짜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보면은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데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성장률 이제 전망치하고 내년 성장 전망치를 이제 놓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좋을 거라고 보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 것이라고 보는 데도 사실 여러 군데가 있고요. 뭐 이걸 숫자로 어디가 몇 개고 이런 얘기는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 L자형으로 혹시 간다고 그랬을 때 이게 힘을 비축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년에 그래서 좋아질 건지 아니면은 다시 꺾어 내려져 갈 건지 그래서 지하로 갈 건지 이 부분은 좀 한번 세 분 말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기업 실적 부진에 관련돼서 이 삼성전자를 너무 부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삼성전자는 한국 경제에 있는 기업 가운데서 어찌 생각하면 이게 블랙스완?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기업? 특이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시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같은 데서 수익률 자체가 아까 보시면은 20% 낮다 그랬지만 예,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20%고 지금 이제 그 수익률 자체가 한 10% 넘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보면 안 되고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2018년 대비 1, 4분기, 2, 4분기에 기업 대기업 제조업에서의 기업들의 수익률이 감소하는 걸 보면 저 이제 그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 성장률이 2.7%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우리가 1.9% 정도 생각해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올해 지금 1, 4, 2, 4분기로 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한 70%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70% 떨어져 가지고 5% 돼 있습니다. 5%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쳐다보고 경제 정책을 하는 거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다. 그건 당연히 그건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 수출 관련되고 있을 때 보면 대기업은 수출이 이슈가 되겠지만은 중소기업은 수출이 이슈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가운데 예. 82.3%가 청대 기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기업들이 한다 이거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수가 우리나라의 99.99%인데도 이쪽에서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데는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다. 한다. 그런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대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년을 내다보고 키우려면 뭘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99.99%를 차지하지만 수출의 18.48 안 되는 데는 전부 내수 시장에 있는 거거든요.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미래가 없는 거와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 중소기업들 중에 또 상당수는 대기업과의 어떤 소위 말하는 납품 거래 이런 관계로 연결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실제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우에 대기업의 납품 기업의 비중은 48%밖에 안 됩니다. 그 절반 정도고. 그러니까 그 52%는 전부 독립기업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아까 나오는 이제 매출이 한 62조 됐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력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79에서 82%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런 대기업이 잘 돼야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 가운데서 48%에 해당하는 예. 중소기업도 잔뜩 잘 되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생태계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좀 이중성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그 기업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어떤 이중적 구조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낙수 효과에 대한 효용성에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얘기 조금 더 해보죠.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조 박사님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내수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내수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 9.3% 증가하는 그 예산을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저는 뭐 이 정도로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미 한국은행이 1.25%까지 내렸기 때문에 통화 정책도 사실은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금리 인하의 횟수가 이제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 기획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전통적인 생각합니다. 통화 예. 정책을 펼쳐야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는데 지금 그 한국은행이 1.2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지금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지금 늘리고 있고 예. 또 늘릴 계획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 시장의 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은행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국채를 매입하는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의 시장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우리도 양적 완화에 대해서 이제 검토할 단계에 왔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이제 일어나듯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 표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예. 통화 정책에는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까지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 예, 예.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엄중한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국 박사님 어떻게 저는요 보세요? 다시 수출에 좀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내수가 활달해져야 되지만 그렇죠. 현재 내수가 뭐 지난 과거에는 GDP 기여율이 80%까지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20%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비중은 큽니다만 성장을 끌고 가는데 근데 수출이 27%에서 70%로 올라갔습니다. 기여율이.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위기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수출이 강화되는데 요새 좀 듣기 좋은 숫자들이 막 나와요. 미국이 어저께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시장 전망치가 1.6이었는데요. 1.9를 찍었어요. 많이 올라갔네요. 이 많이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미국도 깜짝 놀란 숫자죠.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오늘 아침 새벽에 FOMC에서 금리를 또 인하하면서 내렸죠. 유동성을 좀 확 풀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이 나홀로 호황을 갖고 가면서 힘에 붙였는데 다시금 반등이 된다 하면 중국과의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합의점을 찾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내수를 늘리는 장기적인 그런 플랜과 수출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단기적인 플랜이 글쎄요. 같이 맞물려서 갈 때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고요. 과거 예를 들면 우리가 2%대 성장을 밑에 내려간 게 지금 이제 요번까지 해서 네 번이라고 번째인데요. 그러죠. 예. 2% 내려간 다음 해를 보면요. 11%, 7.9%, 6.5% 펄펄 납니다. V자 반등을 한 거네요. 그때 끌고 갔던 건 수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했던 글쎄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코멘트 혹시 예, 하실 근데, 거면은 짧게 한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이제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경제 위기에 왔을 때 정말 기본이 뭔가를 한번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정책을 취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어떤 경제 학문의 역사에서 보면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일반 이론입니다. 일반 이론의 마지막 결론에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경제가 안고 있는 두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분배와 예. 완전 고용 문제인데 이 두 문제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면 효율과 자유를 지키면서 네. 경제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해서 접근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번 뭐냐면 현명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 하겠지만 정부가 이런 위기에 와 있을 때 경제 지표에 대해서 자꾸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꾸 해석한다 이거야. 좋게 본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갑자기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은 이미 저는 뭐 9.8% 정도 되면 저는 이미 이거는 수프 예산은 나는 잘못된 용어고 위기 관리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역사상에 2009년도에 0.8% 경제 성장할 때 예산 증가 지출 증가율이 10%였습니다. 예. 내년 증가율 1.9%거든요. 지금 뭐 그 정부에서는 뭐 2. 몇 프로 하지만 2.2%인데 우리 9.8 4배로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정말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투자를 잘못하면 부모가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기회가 나와서 실업자가 되면 집안이 망하잖아요. 네. 또 마찬가지로 정부가 9.8%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재정 적자로 가는데 이게 4, 5년 뒤에 경제 성장의 결과로 안 나타나면 한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존 메이나드 당연히. 케인즈 입장에서 정말 원인 진단을 정확히 해서 효율과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정책을 네. 취하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정말 현명하고 그다음에 신중하고 그럼 현명하고 신중하다는 말은 구체적 정책을 내놔야 돼요. 맞습니다. 구체적 정책을 내놔야지 자꾸 정부가 이런 예. 이념적이나 너무나 거시적을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수출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물론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참 전망 자체가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일단 세 분 뭐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내년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정부도 뭐 앞서 자막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일단 부총리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번 달까지 해서 올해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내년부터 좀 좋아하지 않겠냐. 성인모 산자부 장관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정부 인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좀 이 고용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용시장 상황이 그럼 뭐 거시적인 쪽하고 무슨 이렇게 대단한 관계가 있냐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소득도 늘어나고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그래서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하면 그게 결국 GDP가 올라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고용시장 상황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현재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난 8월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6%, 748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는 35만 명이 줄었는데 수치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1년 전에 비해서 86만 명이나 늘어나서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통계 방식이 좀
변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ILO의 그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머지부터 이제 원인 분석은 이제 세 분한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아니 이번에 나온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요? 많은데 저도 의혹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ILO에서 이 기준을 바꾸라고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권고사항이 뭐냐면요. 3년 후에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걸 왜 3년을 앞당겨서 그리고 전부를 적용하지 않고 일부만 적용을 했느냐 이 뭐 부분에 의문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전 예고 없이 기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예. 국가통계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서 예. 이런 이 방식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바꿀 때는 거기에 검토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ILO의 이 추천 사항 중에 하나가 노사정 합의를 해서 이 기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전혀 그런 협의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쓴 하는 거여서 거군요. 예. 과연 이 어떤 목적으로 이 통계들을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냈어야 되느냐 그 부분이 걱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시계열을 바꾸면 지금까지 관례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기준으로 했던 자료도 내놓고 새로 바꾼 것도 같이 줘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거 자체 판단으로 해서 안 했다. 그렇다면은 자체 판단으로 안 했다면 중요한 예. 이 평가 기준에 뭐 이 변화가 없을 때는 자기네 판단으로 예.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특히 지금 원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원자료도 좀 제공을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해서 진짜 실제 상황이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료라는 건 뭘 의미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로 데이터, 본 자료를 그 지금, 조사해서 나온 로 데이터. 근데 이게요, 알겠습니다. 3만 5천 명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만 받으면 서로 좋은 뭐 우리가 그거 갖고서 정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경제를 진단하기 위한 거니까 좀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이 고용 관련 조사가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 그 다음에 분기마다 한 번 하는 조사, 그러니까 병행 조사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 다음에 매년 한 번 8월달에 하는 부가조사 이제 그건데 패널들이 같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그 3만 5천의 패널에 대해서 그 원소스가 나올 수 네, 근데 이건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또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또 ILO의 기준을 적용 안 해도 되는데 좀 적용을 한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왜 그럴 것 같냐고 저는 생각해 보면 사실 통계청에서 매월 고용 동향 조사라고 하는 걸 발표를 글쎄요. 하거든요. 매달 해요. 그런데 그게 보시면 분명히 정규직은 분명히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직하고 시간제 자체가 줄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통계청에서 부가 조사하면 분명히 더 나은 쪽으로 놓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어쨌든 더 늘어나는 식으로. 늘어나도 되니까. 그런데 ILO의 강한 기준을 해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긴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할 때도 너무 이거를 고용 동향 지표를 보고 너무 자신 있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사이에 모순이 빠지니까 지금 이제 우리 최양모 고문님 말씀대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자충수를 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우리가 2021년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실험해봤다 그러면 두 개를 뭐든지 간에 통계를 새로 발표하는 두 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했을 때는 어렵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내놓은 거는 완전히 2021년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통계청장 내지는 통계청에 있는 분들의 정략적 정치적 실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통계분의 논란 얘기가 사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사실 저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이해도가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얘기보다는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지금부터는 좀 초점을 맞춰주시면 어떨까. 이게 어쨌든 우리 사회 참 아픈 곳 아니겠습니까? 조 박사님, 86만 명이 늘었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런데요. 정부가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숨은 비정규직이 이제 35만 명대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계청 설명에 의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매달 발표하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부가조사입니다. 부가조사는 뭐냐면은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활동 통계가 비정규직 통계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비정규직 통계를 좀 더 엄밀하게 하는 부가 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이제 부가 조사를 쭉 해왔는데 여전히 그 기존의 부가 조사도 비정규직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지 못하다. 과소 포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아에로의 이제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본격적으로 아예 권고에 따라서 통계 그 방식을 바꾼 건 아니고 질문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거죠. 네, 질문 하나 딱 추가한 게 뭐냐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그 고용계약에서 기간 제한을 하나 6개월 뭐 예. 10개월 이렇게 고용계약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 하면 기간제 그리고 아닙니다. 그럼 그 계약 근로 기간 제약이 없습니다라고 그러면 하면 정규직. 정규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하나 질문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 정규직으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용 계약 뭐 6개월 뭐 이렇게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몇 개월이나 더 근무를 계속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한 3개월, 6개월밖에 더 근무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대답하는 사람이 내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 근로로 체킹되는 예. 이게 이제 요번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 근로자가 300만 명이었는데 요번에 380만 명으로 80만 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기간제가 그러니까 예. 거의 그대로 그 수치가 넘어간 그게 거군요. 이제 비정규직 한 86만 늘어난 거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0만 명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380만 명으로 이번 통계에서 그 질문 하나로 바뀌었는데 통계청에서는 이 중에 한 50만 명에서 한 35만 명 정도는 이 질문에 의해서 그 전에는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것이 분류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는 이거는 이번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음모론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질문 하나에 의해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 통계가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시간제 근로자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고 관계없는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분명히 시간제의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이쪽에 그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정규직 임금도 올라갔고 비정규직 임금도 올라갔고 시간제 근로자 임금도 올라갔고 해서 분명히 임금 상승 효과는 있다. 고용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각각 임금은 전년에 비해서 올라갔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분기 가계동향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게 1분위와 5분위 간의 소득 격차는 이를테면 더 벌어졌는데 일단은 5분위가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 1분위는 이제 감소세가 살짝 0.04%인가요? 살짝 올라가기만 했어도 어쨌든 일단 감소세는 줄었다. 이 부분에 또 방점을 두시는 분들 계셨기 때문에 지금 조 박사님 말씀처럼 일단은 역대 최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벌었다고 해도 일단 다 올랐다는 점에 나는 방점을 두고 싶다. 이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요. 조 박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배분율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2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1인 가족까지 안 하고? 안 하고요. 1인 가족을 넣으면 이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129만 원에서 지금 68만 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진짜로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고 지금까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통계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비정규직 제로 이거 대통령 1호 지시사항이잖아요. 인천공항에 가갖고 했는데 이 지금 사실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딱 도른 날 아닙니까? 오늘이.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런 숫자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통계는 우리가 진짜로 믿고 안심하고 누구든지 똑같은 이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요번 것들은 이 세 가지 트렌드를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을 얘기하면 일단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인 비정규직들이 이제 일하는 그 패턴이 바뀌는 거죠. 집에서 일하든가
뭐 특별한 이른바 근무. 기 이코노미 얘기도 많이 그렇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분명히 트렌드로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과거에 썼던 기준으로 하더라도 예. 35만 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세 분이 이제 이 통계 논란과 관련해서 통계 수치 관련돼서 어떤 음모론부터 해가 이 얘기에 좀 저희가 너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드린 말씀 사실 그거거든요. 86만 명이 늘었던 35만 명이 늘었던 비정규직이 30만 명이나 늘어났다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저희가 사실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지는 않더라도 이 박사님,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부가조사에도 나왔지만은 부가조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가조사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매월 나오는 고용 동향 가지고도 충분히 예측하고 토론할 수 있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매월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이 보건, 사회복지 이런 쪽에서의 고용 인원 자체가 진짜 고용이 느는 수를 넘어서는 한 배 정도로 나오고 제조업에서 줄어드는 거하고 담중 그런 거를 깎아 먹는단 말이에요. 응시숙박업도 좀 늘고요. 그런데 네. 그 보건사회복지에서 놓으신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이 50에서 60대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60대 고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던데 그럼 50대, 60대를 채용하는데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드물죠. 드물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 부분은 비정규직이 예. 많을 것은 당연한데 괜히 그 부가조사 해가지고 논란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미 매달 고용동에서 다 알고 있는데 단기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비정규직 늘고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다. 이 그걸 다 말씀. 알고 있는데 우리 자주 이야기하고 지난번에 예. 얘기했지만 우리 30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지금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걸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정부가 그렇게 고용 정책에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도 비정규직이나 초단기 근로자, 단기 근로자들이 느는지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듣고 이거는 경제학으로는 아주 심플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균형임금이 생활비에 비해 낮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건데 그럼 균형보다 높은 곳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수요는 줄고 공급은 초과 공급이 나와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책 당국은 최저임금 올릴 때 이제 예. 케인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경제학자들은 시나리오 분석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럼 시나리오 분석할 때 우리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 좋은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올리면 적게 올리고 우리 근로장려금을 줄까? 예. 진짜 제가 정책 당국이 대통령에게 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올리면 우리 국민의 소득이 좋아지냐? 외국인 근로 더 좋아질 수가 있죠. 한번 지금 저도 지난주에 면담을 했는데 진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최저임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제 이론과 진짜 우리 경제 언론에서 배울 수 있는 이론과 다른 정책을 제안이 참 우리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조금 다른 분들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 박사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7%였습니다.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2%가 안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전체적인 수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정규직이 늘어서 이렇게 고용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당연히 비정규직이 늘은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는데 고용이 늘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가 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저임금 영향을 강조하셨는데 그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는 나빠지고 있고 불황 다시 크다는 거죠? 당연히 비정규직이 느는 거죠. 그렇게 지금 조 박사님 제가 말씀 중간에 끊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닙니다.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걸 우리가 보통 불황이라고 짧게 표현을 해서 아니 그기에도 우리가 하나 더 코멘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근데 저희가 별로 없어서요.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오시에 제가 이 교수님 말씀 자꾸 중간에 끊는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 아니, 아니, 겁납니다만 아니, 어쨌든 우리 최 박사님도 원인 분석을 하여튼 한다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사람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비정규직밖에 없는데요. 저는 나쁘다 좋다보다 여기에 기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들어가서 추후에 경기가 좋을 때는 분명히 기업은 정규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고 지금 또 내년도를 우리가 좋게 보고 또 성장한다고 한다면 정규직 아니라 비정규직도 좀 늘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랬을 때 우리가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조금 더 생산적인 그런 구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정규직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을 자꾸 우리가 약간 계급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인식이 또 사회적으로 또 비정규직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또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 근로자 하면 굉장히 위축되는 심리적으로 그런 얘기도 좀 하는 얘기를 최근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현장에 계신 분들이 하시더군요. 저희가 시간이 이제 딱 한 분당 한 1분 정도씩 클로징을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서요. 첫 번째 우리 클로징 우리 이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10월 22일 날 내년 위기관리 예산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하실 때 사실 많은 분들은 경제하고 공정 이렇게 하면서 핵심을 충분히 외쳤잖아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사실 핵심이라는 것은 추가 자원이 없이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 효과도 있다 그러고 속된 말로 프리런치, 공짜 자원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위기관리 예산을 정말 이 유유 자원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경제 운영 책임자에게도 좀 질책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거는 내년의 수표 예산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구세들에게 희망을 맞습니다. 주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낭비가 됐을 경우 겁난다. 걱정될 그렇죠. 때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 박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어쨌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런 그 현상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정규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 정부 때 성장률이 뭐 2% 후반대였지만은 사실은 임금이 그렇게 높이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 이건 상당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최 의원님은? 저는요, 이 불황이나 이런 침체에 되었을 때 사실 나쁜 것들이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구조에서 나쁜 점들을 이번에 분명히 진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결국 전 세계가 동조화된 경제에서는 이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뭐 봄바람이 올 수도 있는 얘기들이 바깥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같이 우리도 내부 정리를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첫 번째 진단과 평가 이 부분에 일단은 3, 4개월 잘 2019년 마무리하면서 글쎄요. 예. 답이 나오면 2020년부터는 한번 뛸 수 있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어떤 통계 수치, 특히 이제 경제 관련된 수치가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난 거 분명히 좋은 수치가 아닌 건 사실이긴 한데 너무 수치에만 좀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좀 오늘 세 분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느끼게 되네요. 우리 이종욱 교수님과 최영호 박사님, 조영철 박사님과 오늘 좀 평소보다 좀 짧았습니다만 좀 알차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사태와 관련돼서 이제 사과의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16일이 지난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퇴 이후 처음으로 국민께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그랬다며 검찰개혁 거듭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희, 표창원 두 스타 초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잇따른 쇄신 요구에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긴 기자간담회였는데 지도부 사퇴나 인적 쇄신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쇄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도부가 여기서 물러나라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지,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겠느냐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과 조국 사태 와중에 당이 사라졌다는 쇄신론 사이에서 이 대표가 어정쩡한 답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어제 회견이 그간 쏟아진 쇄신 요구에 충분한 답인지 제대로 평가받는 자리는
다음 주에 열릴 의원총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화, 수, 목 3일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실 미리 좀 어느 정도 수위의 얘기가 나올 것이냐 사실은 예상을 좀 해보게 됐는데 매우 송구스럽다. 지도부 사퇴나 인적 쇄신 없다. 딱 이 정도 이렇게 네.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이 이게 좀 애매하고 묘합니다. 예. 사과와 유감 이 사이에 송구하다는 표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김 평론가님이 네. 유감 표명 정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나 보죠? 근데 유감 표명보다는 조금 위가 아닌가 송구하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를 사과로 해석하는 언론 기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는 그런 모습이었고 본인의 거취 문제, 특히 사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서 사퇴를 하거나 뭐 후퇴 주장을 하게 될 경우는 조국 전 장관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불공정 문제를 얘기했어요. 이게 불공정 시비라는 차원에서 예. 조 전 장관 관련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정경심 교수도 구속이 되고 법정에서 또 다투어 나가야 될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진다면 네. 사실 뭐 틀린 말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2달 전 정도에 그 뭐 입시 정도에서 조금 특혜를 받다 정도의 논란 일대에 했었어야 될 워딩이 아니었었는가.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발언하기도 곤란한 처지가 아닌가 싶어요. 뭐 법정에서 늦었죠. 뭐가 이렇게 판가름이 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늦었죠, 수사는 어느 좀. 정도 예. 진척이 됐고 뭐 그런 예.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아까 리포트 말미에도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의원총회 열리는데 여기서 뭔가 네. 쇄신과 관련돼서 이제 당 내부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떠세요? 이해찬 대표는 사실 굉장히 강성으로 또 잘 알려져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장악력이 높은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선을 얼마 안 남고 이제 거의 끝무렵인다고 하더라도 과연 뭐 한 두 초선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그런 쇄신에 대한 어떤 내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책임지는 것이 꼭 인적 쇄신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차원에서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불은 인적 쇄신 쪽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그러니까요. 영입 인사들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이해찬 총리는 사실 오랫동안 이해찬 대표는 오랫동안 총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럼요. 의원직을 수행을 해왔고 사실 신선하다라는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본인이 그걸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입 인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선 때도 좀 집단적으로 예. 여러 이제 노장청 조화를 네. 꾀하면서 치르겠다라는 보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보관의 출발점 정도가 되는 그런 안 정도는 의원총회에서 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네. 제시가 없다면 의원들 사이에서 또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인적 쇄신 문제는 대표 사퇴가 아닌 한도 내에서의 인적 쇄신 문제는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대표의 말 중에 지금 한 5개월여 남았는데 지도부가 사퇴하면은 총선을 치르지 말라는 얘기냐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 지도부가 뭐 사퇴한다고 네. 했을 때 총선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 같은 일반 네. 시청자들이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총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뭐 두어 달 남겨놓고 사퇴를 하고 비대위가 뜨고 이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느 정당이든 간에 그러니까요.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예전에 지난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은 문재인 당시 대표가 사퇴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가 섰고 어쨌든 간에 총선 결과는 괜찮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애매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있다가 사퇴하는 네. 것도 아니고 네. 5개월씩이나 남겨놨는데 그럼 5개월 가까이를 비대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표를 전당대회 열어서 새로 선출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부닥쳐 있기 때문에 예. 설령 내려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려오는 것은 애매하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찬 대표의 의도와는 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예. 네. 정당들이 보통 총선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그러면 대략 몇 개월 정도 앞두고 이렇게 총선 체제로 네. 뛰어드는 겁니까? 이미 마음은 총선 체제가 아닐까 싶고요. 근데 이제 뭐 조금 이런저런 농담을 것들을 섞어서 감안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는 연말 연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선이 4월에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대략
올 12월 말에서 내년 1월 네. 초 사이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총선 체제로 그 당이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체제 전환이 되는 시점이다 네. 보면 된다. 그럼 앞으로 한 2달 정도 사이에, 더 달도 안 되겠군요. 그렇군요. 한 2달 사이에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한번 이해찬 드리겠네요. 대표가 사퇴 의사는 없겠지만 설령 사퇴를 할지라도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좀 당의 기틀, 선거 준비의 기틀을 잡고 가겠다라고 생각할 법하는 거죠. 네, 뭐 지금 쇄신하자고 하는 사람도 뭐 지금 당장 오늘부터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네, 아마. 아직 많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찬 대표에게 하나만 더 물어보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얘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당론이다. 네, 그렇게 되면 군소정당 나머지 3당 쪽에서 봤을 때는 의원 정수를 10%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혁안에 11월 27일 부의돼서 통과가 가능하겠냐 여부 문제가 또 남거든요. 네.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 살짝 솔깃하는 조짐이 없지는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공수처법을 선처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예. 근데 이제 반사이득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비슷했던 여론조사들이 거의 비슷한 결과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 늘리는 건 하여간 반대다 네, 이거죠.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문항에다가 뭐 어떤 의원의 세비를 깎는다든지 보좌관을 줄인다든지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해도 찬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뭐 시청자분들도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잘 아시는 부분일 테고 그래서 의원 정수 확대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여론이 이것을 당장에 많이 바꿔서 생각을 할 개연성은 매우 낮죠. 그렇다면은 민주당과 중소정당들이 연합을 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할 경우에 물론 표대결까지 가면 본회의에서 이기겠지만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반대한 반사이득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예전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했다가 역풍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항상 의원 정수는 늘리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것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의원 정수는 굳혀놓는 어느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선에서 이제 야 3당과 네. 뭔가 어떤 그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 또 야3당의 경우는 이제 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대해버리면은 사실 밀어붙일 어렵죠. 공력이 별로 맞습니다. 없고요. 예. 근데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 특히 호남 쪽의 지역구 의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대한신당 이쪽의 입장이 좀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현행 선거제도 개혁안을 보면 225대 75로 지역구의 비율을 줄이게 되어 줄이는 있습니다. 거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론 영남 지역이라든지 이쪽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의원들도 호남 지역구에서 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고 통폐합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민주당에 대고 이 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조금 조정을 하자. 예를 들면 그 지역구 225대 줄이기로 한 수치를 28석을 좀 조정을 하자. 그렇죠. 225대 뭐 75 이렇게 된 것을 많게는 뭐 현행하고 비슷한 250대 50.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쓰되 비율은 지금과 비슷하게 가자. 이런 식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20몇 점 나오는 반에 사실은 의원 정수 늘리자라는 논리가 아무리 네. 세비를 줄이고 보좌관 줄인다 해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굉장히 다양화지고 있는 거를 감안할 때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대부분 찬성을 일단 원론적으로는 한 분들이 많더군요. 근데 그 전에 네. 정치권의 어떤 국민에 대한 신뢰가 일단 올라가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게 사실 이번 그 의원 수 확대 논란에서 좀 알 수 있게 된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얘기 이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선거 초려 뭐 표현이 뭐 그런 표현도 나오더군요. 그때까지 하면서 영입을 했던 인사들이 어제 영입식을 가졌습니다. 1호 영입식을 가졌는데 근데 가장 대표적인 분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거론되던 박찬주 예비역 대장이 네. 빠졌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비판 여론을 의식한 거다. 이 황교안 대표가 최근 들어서서는 한국당 내에서 입지를 상당히 굳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근데 했죠. 아직까지 조금 정당 정치에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 게 박찬주 예비역 대장을 영입하는 데 열성을 들였긴 했어요. 아마 굉장히 러시를 했을 겁니다. 대시했을 거예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당장에 반발이 나온 겁니다.
아, 그럼 최고위원들한테도 협의 안 하고 그냥 혼자 단독으로 한 모양이죠?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수석 득표를 했었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 공감이 없었다라고 또 주장을 맞네요, 했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다면 사실 현재 이 거대 정당의 최고위원회가 대표하고 좀 따로 선출을 하면서 대표보다 등급이 좀 낮은 사람처럼 되어버린, 그래서 당내 어지간한 인사들을 한 번쯤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버려서 대중적으로 최고위원회 존재가 낮긴 한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는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최고위원들과 팀을 형성해서 당을 꾸려가는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을 설득해야 되는 내부 정지 작업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 늦기 전에 뭐 최고위원들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내분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은 영입을 좀 보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그다음에 이진수 전 MBC 대전 MBC 사장, 이제 요 세 분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첫 이제 황교안 1호 네. 영입 인사들이다. 그럼 이 세 사람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발이 없었고요. 특히 이제 윤주경 전 관장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의 자손이기 때문에 글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세연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든지 당 내에서는 우리 당이 쓰고 있었던 친일당의 이미지를 많이 벗게 철색시킬 수 있는 되었다라고 해서 그런 당 내에서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윤창현 교수의 경우에도 이제 시장주의 경제학자로서 자유한국당의 글쎄요. 원래 당원들, 의원들하고 뭐 철학을 예.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분 남았죠, 이진숙.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요, 대중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좀 보수적인 MBC 내부의 알겠습니다. 진보적 노조하고 대립되는 그런 인물이고, 과거의 어떤 종군 기자 경험이라든지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또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얼마 전에 며칠 됐습니다. 이제 네. 그 알릴레오 그 유튜브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내사를 먼저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뭐 아니다라고 일단 반발했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조금 뭐 근거가 조금 좀 미약하다, 네. 뭐 더 뭔가 좀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서요. 한번 네. 보죠. 유시민 이사장이 전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다는 얘기가 무슨 녹취록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또 어떤 사람한테 전해 들은 내용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증언자가 누구인지 특정도 안 되고, 그렇다면은 들은 얘기다라는 차원이었거든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제가 들은 거로는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라고 중간에서 얘기를 들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까지만 네. 얘기를 하더군요. 상당히 네. 뭐 고위급 인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어느 정도 범인은 특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부인하고 있는 얘기라서 이게 증명이 안 되고 있고, 증명해봐라라고 해서 방송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들은 얘기다라고 이렇게 깔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뭐 녹취나 증언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또 반응을 하기도 했고, 백혜련 의원도 내사의 명백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주장들끼리 부딪히는 수준에 예. 머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 주장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긴 하더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언급 와중에 이탈리아 마피아 얘기를 하는데, 예, 저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여자들을 안 건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의 인식 체계 안에서는 조 전 장관은 죄가 없고 다만 이제 부인과 뭐 자녀들 때문에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저게... 이탈리아 마피아도 가족하고 다 건드립니다. 네, 마피아와 그 조폭들의 세계라는 게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죠. 영화 대부만 봐도 알 수 있는 예. 부분이죠. 그러게요. 어쨌든 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네네. 또 하죠. 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작년 12월에요. 태안의 한 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원래 규정상으로는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을 혼자 하다가 발생한 사고였죠. 원청업체는 비용 때문에 규정을 어겨가면서 인력을 줄인 것으로 나중에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이 비정규직의 사실 열악한 현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불안한 고용,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 또 무능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 인식의 시선, 이런 부분들까지요. 우리 노동시장 이런 이중 구조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모습들인데요. 통계청장이 직접 브리핑도 하고 차관 둘이 나와서 부연 설명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설명하기 위해 보여준 그런 적극성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쏟아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Thank you.